새벽 2시. 아직도 그 시간이 오면 눈이 떠집니다. 20년을 변호사로 살았습니다. 수많은 사건을 다뤘고 수많은 억울함을 풀어줬다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제 손으로 풀지 못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아니, 풀지 못한 게 아니라 받지 못한 전화 한 통으로 놓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전화를 걸었던 사람은 제 20년 지기 절친 이도현이었습니다. 새벽 2시 14분. 저는 피곤하다며 폰을 집어들다 말았습니다. 아침에 걸겠지 했습니다. 그 아침에 도현은 바다 밑에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 뒤로 5년이 흘렀습니다. 새벽 2시만 오면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 5년 사이에 또 2사람이 죽었습니다. 제가 더 빨리 움직였으면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죄책감이 저를 밤마다 짓눌렀습니다. 지금부터 하려는 이야기는 법정에서 한 번도 꺼내지 못한 이야기입니다. 놓치면 안 되는 신호를 놓쳤을 때 세상이 어떻게 무너지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부탁이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늦지 않은 경고가 될 수 있으니까요. 서태현에게 이도현은 그냥 친구가 아니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붙여준 혈연보다 두터운 끈이었다. 호양고등학교 2학년 봄 소풍날이었다. 버스 뒷좌석에서 도현이 먼저 말을 걸었다. 너 혹시 낚시 좋아하냐? 태연은 고개를 저었다. 도현은 아랑곳하지 않고 낚싯대 이야기를 시작했고 태연은 듣는 신용을 하다가 진짜로 귀를 기울였다. 도현의 말에는 쓸데없는 수식이 없었다. 바다에서 잡은 놈이 어떻게 달아들었는지, 낚싯대를 잡는 손목에 어떤 경련이 오는지, 그런 세세한 이야기를 1시간도 지루하지 않게 늘어놓았다. 태연은 원래 말수가 적은 편이었지만 도현의 이야기 앞에서는 입을 열 필요가 없었다. 듣기만 해도 충분했고 도현도 대답을 바라지 않았다. 그게 시작이었다. 그 뒤로 쉬는 시간마다 도현은 태연 자리로 와서 잡담을 늘어놓았고 태연은 입을 열지는 않았지만 도현이 올 때마다 책상 위 책을 덮었다. 말없이 받아주는 태연에게 도현은 어느새 자연스럽게 기대기 시작했고 그렇게 둘은 졸업할 때까지 단 하루도 떨어져 본 적이 없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 둘의 길은 갈라졌다. 태연은 광주로 올라가 사법고시를 준비했고 도현은 여수에 남아 아버지의 어선을 이어받았다. 도현의 아버지는 30년간 남항에서 고기를 잡았던 노련한 선장이었고 도현은 그 등 뒤를 따라 배에 오르는 것이 자연스러웠다. 도현이 처음 배에 올랐을 때 찍은 사진을 태연에게 보낸 적이 있었다. 얼굴에 흙이 묻고 손등에 기름이 끼어 있었지만 웃음은 환했다. 태연이 합격하던 해 도현은 아버지로부터 어선 명광호를 넘겨받았다. 둘 다 각자의 자리를 찾아간 셈이었다. 하지만 거리가 우정을 줄이지는 않았다.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이면 태연은 광주에서 여수로 내려갔다. 남항 끝자락에 붙어있는 허름한 횟집, 간판 글씨가 반쯤 지워진 그곳이 둘의 정거장이었다. 횟집 문을 밀고 들어가면 바다 냄새가 먼저 코를 잡았다. 간판 불빛이 형광등 하나에 의존하는 그런 가게였고 비닐 장판 위에 놓인 낡은 원탁 하나가 도연의 단골 자리였다. 도연은 항상 태연보다 먼저 와 있었다. 소주잔 2개를 벌려놓고 홍합 한 접시를 시켜놓은 채로 손을 들어 반겼다. 와, 오늘 피곤해 보이네. 사건 많았어? 태연은 자리에 앉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한 달 내내 이혼 소송만 5건이야. 사람들 결혼은 왜 하는 건지 모르겠다. 도연이 소주를 따르며 웃었다. 그래도 나는 결혼하고 싶어. 혼자 배 타고 오면 조용해서 좋은데 집에 돌아오면 또 조용하니까 그게 문제야. 태연은 소주잔을 들었다. 너는 배에서 평생 살아. 차라리 명광호랑 결혼해. 도연이 배를 잡으며 호탕하게 웃었다.
웃음이 가라앉자 도연은 소주잔을 비우고 조용히 덧붙였다. 아버지가 올해부터 손을 놓으셨어. 배를 혼자 몰려니까 가끔은 옆에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더라. 태연은 대답 대신 소주를 한 잔 더 따라주었다. 도연이 말하는 사람이 연인인지 동업자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어쩐지 그 밤에 도연은 평소보다 조용했다. 소주잔을 내려놓는 손끝에 힘이 빠져 있었고 눈은 횟집 창밖 어둑한 바다 쪽을 향하고 있었다. 태연은 그 눈을 보며 묻지 않았다. 물으면 도연이 쓸데없이 걱정할 것이 뻔했고 이 녀석은 늘 자기 일보다 남의 걱정을 먼저 했다. 남항의 밤은 늘 같았다. 파도 소리가 가게 벽을 때렸고 형광등이 깜빡거릴 때마다 도연의 얼굴 위로 그림자가 흘렀다. 태연은 그런 도연을 보며 생각했다. 이 녀석은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먼저 다가오는 쪽이다. 고등학교 버스 뒷좌석에서 낚싯대 이야기를 꺼내던 그때와 달라진 게 없다. 태연이 말수가 적은 건 고등학교 때부터였고 도연이 그 빈자리를 채우는 것도 그때부터였다. 둘 사이에는 그런 균형이 있었다. 한쪽이 말하면 한쪽이 듣고 한쪽이 침묵하면 한쪽이 채운다. 그 균형이 20년 동안 흔들린 적은 없었다. 횟집을 나올 때 도연이 태연의 어깨를 팡 쳤다. 변호사님, 이 다음에 내가 무슨 일 있으면 그때는 네가 좀 도와줘라. 법률 자문 무료로. 태연은 그 말을 웃어넘겼다. 무료는 없어. 소주값이라도 받는다. 도연이 손을 흔들며 돌아섰다. 명광호가 정박한 쪽으로 걸어가는 도연의 뒷모습은 어깨가 넓고 발걸음이 느렸다. 태연은 주차장에 서서 그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았다. 바다 냄새가 뒤따랐고 갯바람이 셔츠 깃을 흔들었다. 그때는 몰랐다. 그 웃음 너머에 도연이 혼자 안고 있던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무료 법률 자문이 실제로 필요해지는 날이 그토록 빨리 올 것인지. 도연이 윤숙희를 만난 건 2019년 봄이었다. 여수 항동에 있는 작은 교회 모임에서 알았다고 했다. 태연에게 그 소식을 전한 건 그해 늦가을 남항 횟집에서였다. 도연은 소주를 한 잔 비우고 나서 배를 극적이며 말했다. 태연아, 나 사귀는 사람 있어. 태연은 젓가락을 멈추고 도연을 보았다. 20년을 알면서 도연이 여자 이야기를 먼저 꺼낸 건 처음이었다. 도연은 늘 배 이야기, 물고기 시세 이야기, 아버지 건강 이야기만 했던 사내였다. 어디서 만났는데? 태연이 물었다. 교회야? 그것도 아주 작은 모임. 사람이 10명 남짓 모이는 곳인데 거기서 매주 앞자리에 앉아있는 여자가 있었어. 도연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다. 낮고 조심스러웠다. 마치 귀한 것을 손에 쥐고 있는데 깨질까봐 숨을 죽이는 사람 같았다. 태연은 소주잔을 내려놓고 도연의 얼굴을 봤다. 눈이 웃고 있었지만 입가에는 긴장이 서려 있었다. 이름은 윤숙희야. 나이는 35, 나보다 1살 위야. 키가 작고 몸이 약해. 신경쇠약이 있대서 큰 소리가 나면 깜짝 놀라고 사람이 많으면 손이 떨린대. 그래서 교회에도 혼자 와. 사람 많은 예배 시간은 피하고 소그룹 모임에만 나와. 도연이 말하는 동안 소주잔을 만지작거렸다. 잔을 돌리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 있었다. 태연은 한마디 건넸다. 근데 너는 왜 그런 여자를 좋아하는 건데? 네가 챙겨야 할 게 많아지잖아. 도연이 고개를 들었다. 그게 좋은 거야? 내가 챙겨줄 수 있는 사람이잖아. 배에서는 고기가 내가 챙겨야 할 대상이고 집에서는 사람이 그 대상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혼자 버티는 사람을 두 번째로 만나고 싶지 않았어. 태연은 그 말을 듣고 입을 다물었다. 도연의 어머니가 병으로 오래 앓다가 돌아간 걸 태연은 알고 있었다. 도연이 18때부터 병원과 집을 오가며 어머니를 간호했고 그 세월이
도연의 얼굴에 촉적을 남겼다. 도연은 약한 존재를 보면 자기도 모르게 다가가는 사람이었다. 그건 결함이 아니라 도연이 가진 본성이었고 태연이 20년간 지켜본 도연의 가장 깊은 층이었다. 그해 겨울, 태연은 수키를 처음 마주쳤다. 도연이 수키를 데리고 남항 횟집에 왔다. 횟집 문이 열리자 차가운 바람이 밀려들었고 도연의 뒤에 작은 여자가 서 있었다. 얇은 베이지 카디건 위에 회색 머플러를 두르고 있었고 머플러 아래로 삐져나온 손목이 가늘었다. 키는 도연의 어깨에 닿을까 말까 했고 얼굴은 카디건 색깔 탓인지 종이처럼 희었다. 도연이 수키의 등을 살며시 밀며 말했다. 여기가 내 친구야. 아까 말한 서태현 변호사. 수키는 고개를 살짝 숙이고 미소 지었다. 입술이 얇았고 웃을 때 눈이 내려가는 습관이 있었다. 안녕하세요. 도연 씨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목소리는 작았다. 바다 파도 소리에 반쯤 묻히는 목소리였다. 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의자를 당겨주었다. 앉으세요. 바닥이 좀 미끄러우니 조심하시고. 수키가 자리에 앉자 도연이 곧바로 물수건을 집어 수키 앞에 놓았다. 소주잔을 새로 가져오고 젓가락을 종이에서 빼 손에 쥐어주었다. 수키는 그런 도연의 손길에 눈을 내리깔고 조용히 고마워했다. 태연은 그 광경을 보았다. 도연이 먼저 움직이고 수키가 받는 구도. 마치 오래된 보호자와 피보호자의 관계 같았다. 이상한 점은 없었다. 도연이 평소에 하던 행동이었고 수키도 그것을 거부하지 않았다. 다만 태연의 눈에 걸리는 게 하나 있었다. 수키가 소주잔을 들 때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도연이 그 손을 감싸 쥐자 떨림이 멈추었다. 그 장면이 태연의 시선에 한 박자 오래 머물렀다. 그게 신경쇠약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그 자리에서는 알 수 없었다. 태연이 수키를 두 번째 마주친 건 그로부터 석 달 뒤였다. 도연이 결혼을 한다고 전해왔다. 태연은 축하해 주었다. 진심이었다. 도연의 얼굴에서 오랜만에 환한 웃음이 돌아왔고 혼자 배를 몰던 남자의 어깨에 드디어 기댈 사람이 생겼으니 좋은 일이었다. 하지만 태연의 가스탄 곳에는 한 가닥 걸리는 게 있었다. 수키가 태연의 눈을 마주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인사를 할 때도 대화를 할 때도 수키의 시선은 항상 도연의 어깨 쪽이나 테이블 위를 향했다. 수줍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태연은 변호사였다. 사람의 눈을 읽는 것이 직업이었고 수키의 눈에서 읽힌 것은 수줍음이라기보다 조용한 관찰이었다. 사람을 읽는 눈. 자기보다 한 걸음 뒤에서 주변을 훑는 시선. 그걸 알아차린 순간 태연은 머릿속에 의심을 집어넣었다. 의심할 근거가 없었다. 도연이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때의 태연은 그렇게 믿었다. 20년 지기 친구의 웃음이 돌아온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2021년 10월 16일 저녁이었다. 도연에게서 전화가 왔다. 태연은 사무실에서 이혼 조정안을 작성하고 있었다. 도연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다. 처음엔 사소한 푸념처럼 시작했다. 태연아, 오늘 수키가 밥에 뭘 넣었는지 이상한 냄새가 났어. 쓴맛이 살짝 나더라고. 태연은 볼펜을 멈추고 전화를 귀에 대었다. 이상한 냄새? 어떤 종류? 도연이 잠시 뜸을 들였다. 잘 모르겠어. 약 냄새 같기도 하고 비릿한 냄새 같기도 하고. 먹다 말았는데 수키가 왜 안 먹냐고 묻더라고. 그래서 억지로 2숟갈 더 먹었어. 태연은 그 말을 듣고 가슴 한쪽이 묵직해졌다. 하지만 그때의 태연은 그 감각을 피로로 돌렸다. 한 달 내내 이혼 소송 서류에 묻혀 있었고 온몸이 긴장으로 굳어 있었다. 원래 해산물 요리하다 보면 비린내가 섞이잖아. 별거 아닐 거야. 태연이 그렇게 말하자 도연도 수긍하는 듯 했다.
그렇겠지? 나도 피곤해서 예민한가 봐. 그럼 이만 자야겠다. 내일 새벽에 바다에 나가야 하거든. 그게 도연이 태연에게 건 마지막 일상적인 전화였다. 태연은 전화를 끊고 볼펜을 다시 들었다. 서류 끝자락에 서명을 하고 의자에 등을 기댔다. 그리고 새벽 2시 14분 태연의 폰이 울렸다. 도연이었다. 태연은 눈을 뜨지 않았다. 폰이 진동하는 소리가 베개 옆에서 울리고 손을 뻗어 폰을 집어들다 말았다. 피곤했다. 온몸이 납처럼 무거웠고 눈꺼풀이 도로 내려앉았다. 새벽에 친구가 전화하면 대개 술 기운이거나 잠이 안 와서 거는 전화였다. 아침에 걸겠지. 태연은 그렇게 생각하며 폰을 베개 옆에 내려놓았다. 진동이 멈추고 화면이 꺼졌다. 방 안에 다시 어둠이 내려앉았다. 태연은 그 어둠 속에서 잠이 들었다. 아침 7시. 알람에 눈을 뜬 태연은 폰을 열었다. 부재중 전화 한 통. 음성 사서함 알림 하나. 문자 메시지는 없었다. 태연은 음성 사서함을 재생했다. 도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태연아, 나 도연이야. 수키가 요즘 이상해. 내 보험 수익자를 확인했더니 바뀌어 있었어. 그리고 오늘 저녁밥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어. 쓴맛이 나는 게 좀 이상해. 전화해줘. 22초짜리 메시지였다. 태연은 재생 버튼을 다시 눌렀다. 또 눌렀다. 세 번째 들을 때 손이 떨렸다. 도연의 목소리에 담긴 것이 푸념이 아니라는 걸 그제야 알아챘다. 공포였다. 도연은 무서웠던 것이다. 혼자 바다 앞에서 아내가 차린 밥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을 때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이 태연뿐이었던 것이다. 태연은 즉시 전화를 걸었다. 신호가 갔다. 3번, 4번, 5번. 받는 사람이 없었다. 오후 2시 11분. 폰이 울렸다. 호양경찰서 번호였다. 태연이 받자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태연 씨 맞으십니까? 이도연 씨 휴대전화에 저장된 번호라서 연락드렸습니다. 이도연 씨가 오늘 오전 여수 앞바다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태연의 손에서 폰이 미끄러졌다. 의자 위에 앉아 있었는데 몸이 앞으로 기울었다. 책상 모서리를 잡았다. 손가락이 하얗게 질렸다. 경찰관은 계속 말했다. 어선 갑판에서 실족, 파도에 밀려 바다로 추락한 것으로 추정. 사망 시각은 새벽 3시 전후. 태연은 그 말을 듣고 머릿속이 하얘졌다. 새벽 3시. 전화가 왔던 시간은 2시 14분. 46분의 간격. 그 46분 사이에 도연은 혼자 바다에 빠졌다. 태연이 폰을 집어들었더라면, 도연의 목소리를 들었더라면, 경찰에 전화를 했더라면 그 46분이 달라질 수 있었을까? 태연은 그 질문을 삼킬 수밖에 없었다. 장례식은 여수 구교회당에서 열렸다. 영정 사진 속 도연은 웃고 있었다. 남항 횟집에서 소주잔을 들던 바로 그 표정이었다. 유족석에 수키가 앉아 있었다. 검은 상복 속에 작은 체구가 손수건에 묻혀 있었다. 조문객들이 줄을 서며 위로했고 수키는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들썩였다. 바다가 남편을 데려갔어요. 갑자기 배에서 쓰러졌대요. 수키의 떨리는 목소리가 교회당 안에 퍼졌다. 태연은 그 말을 들었다. 갑자기 쓰러졌다. 바다가 데려갔다. 경찰이 말한 것과 같은 결론이었다. 아무도 의문을 품지 않았다. 모두가 수키를 위로했고 모두가 바다를 원망했다. 태연만이 관 앞에 서서 손에 쥔 폰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음성 사서함. 새벽 2시 14분. 받지 못한 전화 한 통. 태연의 손가락이 폰 화면 위에서 멈추었다. 재생 버튼을 누르지 못했다. 장례식장에서 들을 수 있는 메시지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 메시지가 태연의 몸 안에 박혔다. 모처럼.
그날 밤부터 태연의 새벽은 부서졌다. 장례식이 끝나고 태연은 광주로 돌아왔다. 돌아온 것은 몸뿐이었다. 사무실에 앉아 서류를 펼치면 글자가 줄 위에서 흔들렸고, 밤이 오면 폰을 열어 음성 사서함을 재생했다. 도연의 목소리. 쓴맛이 났다. 보험이 바뀌어 있었다. 전화해줘. 22초짜리 메시지를 하루에도 서너 번씩 들었다. 들을 때마다 심장이 쪼아졌고, 메시지가 끝나면 정적이 방 안을 채웠다. 그 정적이 무서웠다. 도연이 마지막으로 숨을 쉬었던 시간의 정적과 같았기 때문이다. 태연은 도연의 보험 기록을 뒤지기 시작했다. 변호사의 직업적 습관이었다. 사건을 의심하면 서류부터 뒤지는 것이 태연의 방식이었고, 이번에는 친구의 죽음이 그 사건이었다. 도연이 가입한 생명보험의 수익자는 원래 어머니였다. 도연의 어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난 상태였고, 수익자가 사망하면 법정 상속순위에 따라 변경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서류를 확인한 순간 태연의 손이 멈추었다. 수익자가 변경되어 있었다. 변경 일자는 2021년 7월 12일, 사고 3개월 전이었다. 새로운 수익자는 윤숙희, 도연의 아내. 태연은 서류를 책상 위에 펼쳐놓고 오래 들여다보았다. 3개월 전, 도연이 바다에서 죽기 3개월 전에 보험 수익자가 아내로 바뀌어 있었다. 그것 자체는 범죄가 아니었다. 남편이 아내를 수익자로 지정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었다. 하지만 태연의 머릿속에서 음성사서함이 울렸다. 숙희가 요즘 이상해. 내 보험 수익자를 확인했더니 바뀌어 있었어. 도연이 그 전화를 걸었을 때 도연은 자신의 보험이 바뀌어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 본인이 바꾼 게 아니라는 뜻이었다. 그렇다면 누가 바꾸었는가? 태연은 보험사에 전화를 걸었다. 담당 직원을 만나 수익자 변경 경위를 물었다. 직원은 서류를 꺼내 보이며 말했다. 변경 신청서에 피보험자 본인 서명이 있습니다. 본인 확인 절차도 거쳤습니다. 서명과 신분증 사본이 일치하면 변경이 처리됩니다. 태연은 서류를 받아들었다. 이 서명을 본인이 직접 한 건가요? 아니면 대리인이 한 건가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위임장이 있으면요. 태연은 위임장란을 확인했다. 위임자 서명란에 이도연의 이름이 있었다. 같은 필체. 작고 끝이 아래로 처진 글씨. 위임장 원본은 어디 있습니까? 보관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복사본을 드릴 수 있습니다. 태연은 복사본을 요청했다. 직원이 복사기를 돌리는 동안 태연은 서명을 들여다보았다. 이도연. 도연의 서명이었다. 하지만 태연은 20년간 도연의 글씨를 봐왔다. 도연의 필체는 크고 힘이 있었다. 회 끝이 항상 위로 치켜 올라가는 습관이 있었고, 현자의 마지막 획이 유독 길게 늘어졌다. 서류 위의 서명은 달랐다. 획이 작고 끝이 아래로 처져 있었다. 현자의 마지막 획이 짧게 잘려 있었다. 태연의 손가락이 서명 위에서 떨렸다. 이건 도연의 서명이 아닐 수 있다. 그 생각이 스치는 순간 태연은 자신의 손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서명 위조를 입증하려면 필적 감정이 필요했고, 필적 감정을 의뢰하려면 검찰의 재수사가 선행되어야 했다. 그리고 재수사를 청구하려면 물증이 필요했다. 태연이 가진 것은 음성사서함 하나와 서명에 대한 주관적 의심뿐이었다. 법적으로는 털끝만큼의 힘도 없는 증거였다. 태연은 복사본을 서류 봉투에 넣고 사무실로 돌아왔다. 책상에 앉아 봉투를 펼치고 음성사서함을 재생했다. 도연의 목소리와 서류 위의 서명이 번갈아 머릿속을 채웠다. 숙희가 요즘 이상해. 보험이 바뀌어 있었어. 그런데 서명은 도연 것이 아니었다.
그 사이에 무엇이 있는지 태연은 알 수 없었고, 알 수 없다는 사실 자체가 태연을 미치게 했다. 태연은 사무실 책상 서랍에 도연의 음성 사서함을 녹음한 USB를 넣었다. 서랍을 닫았다. 그리고 다시 열었다. USB를 꺼내 폰에 꽂고 메시지를 재생했다. 닫고 열고 재생. 그 동작을 그날 밤 12번이나 반복했다. 서랍이 닫히지 않았다. 물리적으로는 닫혔지만 태연의 머릿속에서 그 서랍은 영원히 열려 있었다. 도연의 목소리가 서랍 밑바닥에서 계속 울렸다. 전화해줘. 태연은 새벽 2시에 눈을 떴다. 폰 화면을 보았다. 아무 연락도 없었다. 도연이 살아있었다면 새벽 2시에 전화가 왔을 것이다. 태연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폰을 들어 음성 사서함을 재생했다. 22초. 도연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끝나면 정적. 태연은 그 정적 속에서 눈을 감았다. 5년의 세월이 그 새벽에서 시작되었다. 수키가 서명을 위조했다면 도연의 죽음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 태연은 먼저 도연에게 의심할 만한 과거가 있는지부터 뒤지기 시작했다. 태연이 도연의 전처를 조사한 건 2022년 초겨울이었다. 도연은 재혼이었고 첫 번째 아내는 2017년 암으로 사망했다는 것은 장례식 때 이미 알고 있었다. 호적을 뒤져 기록을 확인했다. 이름, 사망일, 사인 모두 정상적인 절차였다. 병원 사망진단서에 암말기 판정이 명시되어 있었고 의료 기록에도 위변조의 흔적은 없었다. 태연은 서류를 내려놓고 혼자 중얼거렸다. 이건 아니야. 20년간 사건을 다루며 길러진 감이었다. 이것은 아니다. 전처의 사망에는 의심이 걸리지 않았다. 그렇다면 남는 건 수키다. 수키가 도연과 결혼하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것이 태연의 다음 질문이었다. 태연은 주민등록을 뒤졌다. 윤수키, 1984년생. 호적상 결혼 이력이 2번 있었다. 첫 번째가 이도연이 아니었다. 그 이전에 한 번의 결혼 기록이 더 있었다. 남편의 이름은 한명석. 태연은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볼펜을 멈추었다. 한명석, 수산물 도매업자, 여수, 바다. 직업이 도연과 같았다. 태연은 손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검색을 이어갔다. 한명석, 2019년 3월 여수 앞바다 해상 실종, 사망 추정, 시신 미발견. 사건은 해상 실종으로 종결. 태연은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다. 창 밖으로 광주의 겨울거리가 보였다. 사람들이 외투깃을 세우고 걸어가고 있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하지만 태연의 머릿속에서는 바다가 넘실거렸다. 해상 실종, 바다에서 사라진 남편,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리고 2년 뒤 같은 바다에서 도연이 죽었다. 같은 여자의 남편이. 태연은 사무실 책상으로 돌아와 서류를 펼쳤다. 한명석의 실종 사건 기록은 공개 정보였고 호양경찰서에 수사보고서가 남아있었다. 태연은 지인을 통해 보고서를 열람했다. 내용은 단순했다. 한명석이 어선을 타고 여수 앞바다에서 조업 중 실종. 동승자 없음. 조류가 거셌고 구명조끼를 입고 있지 않았다. 실족 추락 또는 파도에 휩쓸린 것으로 추정. 사건은 3개월 만에 종결되었다. 태연은 보고서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유족 진술란에 윤수키의 이름이 있었다. 진술 내용. 남편이 밤에 배에서 작업하는 것을 좋아했다. 파도가 거센 날에도 나갔다. 사고가 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태연은 그 진술을 읽고 또 읽었다. 도연의 장례식에서 수키가 했던 말과 겹쳤다. 갑자기 쓰러졌대요. 바다가 데려갔어요. 같은 어조, 같은 호흡. 남편이 위험한 바다로 나간 것은 자기 탓이 아니라는 뉘앙스.
태연은 서류를 책상 위에 내려놓고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태연은 동료 변호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해상 실종 사건에서 부검을 하는 경우가 있어? 동료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대답했다. 시신이 없으면 부검 자체가 안 돼. 해상 실종은 시신이 떠오르지 않으면 사망 추정으로 종결되는 게 일반적이야. 수사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태연은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물었다. 그럼 시신이 발견된 해상 사고는 부검이 의무야? 동료가 고개를 저었다. 의무는 아니야. 익사로 추정되면 검사가 부검 명령을 내릴 이유가 없어. 사인이 명확하다고 보면 거기서 끝이야. 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시신이 없다. 부검이 안 된다. 동물 검사가 안 된다. 한명석의 경우 증거가 바다에 가라앉은 셈이었다. 도연의 경우는 달랐다. 시신이 발견되었지만 부검이 진행되지 않았다. 해상 사고로 단정되어 동물 검사를 하지 않은 것이다. 두 사건 모두 같은 지점에서 끊겨 있었다. 바다가 증거를 삼켰다. 태연은 펜을 들어 메모지에 적었다. 한명석, 2019년 해상 실종, 시신 없음. 이도연, 2021년 해상 사고, 부검 안 됨. 같은 바다, 같은 아내, 같은 결론. 그리고 그 밑에 한 줄을 더 적었다. 세 번째 남편이 있으면 그때는 부검을 할 수 있을까? 태연은 그 메모지를 보며 오래 앉아 있었다. 동료가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입으며 물었다. 무슨 사건이야, 그 서류? 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수 없었다. 아직 사건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의심만 있고 증거는 없었다. 세 번째, 아직 존재하지 않는 남편.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고. 하지만 수키가 같은 수법을 반복한다면 세 번째 남편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그때 태연은 부검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생각이 태연의 등줄기를 차갑게 만들었다. 누군가가 죽어야 증거가 생긴다는 것. 그것이 태연이 가진 유일한 가능성이었다. 태연은 메모지를 서랍에 넣었다. USB 옆에, 닫히지 않는 서랍에 이제 메모지 한 장이 더 놓였다. 태연은 호양지방검찰청에 재수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2022년 12월이었다. 서류에는 도연의 음성 사서함 내용, 보험 수익자 변경 경위, 위임장 서명에 대한 의심, 그리고 한명석의 해상 실종 사건과의 유사성을 빠짐없이 적었다. 변호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논리를 동원했다. 같은 여자, 같은 바다, 같은 패턴. 우연이 아닐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서류를 접수 창구에 내밀 때 접수 담당 검사가 한참 들여다보았다. 서 변호사님, 이거 피해자 사망 원인이 해상 사고로 이미 종결된 사건입니다. 음성 사서함 하나로 재수사를 열기는 어렵습니다. 태연은 창구 너머로 말했다. 음성 사서함이 아닙니다. 사망 전 피해자가 남긴 유언에 가까운 증언입니다. 보험 수익자가 사고 3개월 전에 변경되었고 서명이 위조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소한 필적 감정만이라도 해주십시오. 검사는 서류를 내려놓으며 고개를 저었다. 위조 의심은 있지만 그게 사망 원인과 직결된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해상 사고의 사인은 익사로 확인되었고 부검도 안 했으니 동물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재수사 청구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태연은 손을 창구에 대고 한참 서 있었다. 떨리는 손이었다. 검사가 부드럽게 덧붙였다. 서 변호사님, 저도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으면 수사를 열 수 없습니다. 그게 법입니다. 태연은 검찰청 계단을 내려오며 주먹을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다. 법, 증거, 그것이 항상 벽이었다. 20년간 변호사로 살면서 법은 태연의 도구였다.
법을 써서 억울한 사람을 살리고 법을 써서 악한 사람을 가두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법이 태연의 발을 묶고 있었다. 증거가 없다. 그래서 수사를 할 수 없다. 그래서 범인을 잡을 수 없다. 그래서 다음 피해자가 생길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태연은 주차장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12월의 하늘은 회색이었고 바람이 차웠다. 도연이 여수의 바다에서 마지막으로 올려다보았던 하늘도 이랬을까? 그 생각이 스치자 눈이 뜨거워졌다. 그 뒤로 태연은 비공식 추적을 이어갔다. 검찰에 기대지 않고 혼자서 수키의 행적을 조사했다. 수키는 도연 사후 여수 외곽에 있는 저택에 혼자 살고 있었다. 도연의 유산과 보험금으로 생활하고 있었고 외부 활동은 거의 없었다. 교회에 가끔 나갔고 장보러 동네 슈퍼에 가는 것이 전부였다. 태연은 여수에 내려갈 때마다 수키의 저택 앞을 지나갔다. 직접 찾아가지는 않았다. 찾아가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다만 담장 너머로 불이 켜져 있는지 확인하고 차가 주차되어 있는지 살폈다. 그것이 태연이 할 수 있는 전부였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다. 수키의 저택에는 아무 변화도 없었다. 혼자 사는 여인의 조용한 일상이 이어졌고 태연의 서랍에는 USB와 메모지만 무거워졌다. 4년째 되던 해 사무실 동료가 물었다. 서 변호사님, 요즘 피곤해 보이십니다. 무슨 사건이에요? 태연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다. 오래된 사건이야. 아직 안 끝난. 동료가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로 돌아갔다. 태연은 서랍을 열었다. USB, 메모지, 그리고 검찰의 기각 통지서, 재수사 청구 기각, 증거 불충분. 2년 전에 받은 서류였지만 구겨진 자국이 없었다. 매일 펼치고 접었지만 한 번도 구기지 않은 서류였다. 그 밑에 새 메모를 적었다. 수키, 아직 혼자. 움직임 없음. 하지만 5년은 긴 시간이다. 5년 안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내 의심이 틀린 것일 수도 있다. 태연은 그 메모를 적고 나서 펜을 멈추었다. 틀린 것일 수도 있다. 그 말을 적는데 5년이 걸렸다. 하지만 적는 순간 태연은 알았다. 자신이 틀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수키가 그냥 불운한 여자이고 도연이 그냥 바다에서 사고로 죽은 것이기를. 그게 차라리 나았다. 그러면 더 이상 누가 죽지 않아도 되니까. 2026년 3월, 5년째 되던 해의 봄이었다. 태연은 광주 사무실에서 지역 신문을 펼쳤다. 사회면 구석에 작은 기사가 실려 있었다. 태연의 눈이 멈추었다. 손가락이 신문 위에서 얼었다. 여수 수산물 도매업자 한민준 씨, 윤수키 씨와 결혼. 윤수키. 5년간 서랍 속에 넣어둔 이름이 신문지면에서 태연을 쏘아댔다. 세 번째 남편. 태연이 메모지에 적었던 그 문장이 현실이 되었다. 태연은 신문을 책상 위에 내려놓고 서랍을 열었다. USB, 메모지, 기각 통지서, 그리고 5년 전의 음성 사서함. 도연의 목소리가 서랍 밑바닥에서 울렸다. 전화해줘. 태연은 폰을 들었다. 5년이다. 이번에는 늦지 않겠다. 태연은 그날 밤으로 여수에 내려갔다. 광주에서 여수까지 고속도로로 3시간. 차 안에서 라디오를 틀었지만 소리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도연의 음성 사서함이 머릿속에서 반복되고 있었고 신문지면 위에 인쇄된 윤수키라는 이름이 눈을 감아도 보였다. 세 번째 남편, 한민준. 태연은 핸들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5년이다. 5년간 기다렸던 것이, 아니 기다리지 않으려 했던 것이 현실이 되었다. 검찰은 기각했고 증거는 없었고 수키의 저택은 4년간 조용했다.
태연은 자신이 틀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다. 그 소원이 무너진 밤이었다. 여수에 도착한 건 밤 11시였다. 남항의 횟집들은 이미 문을 닫았고 갯바람이 거리를 쓸고 있었다. 태연은 여수역 앞 여관에 방을 잡았다. 낡은 여관이었지만 침대가 있었고 창문을 열면 바다 냄새가 들어왔다. 태연은 짐을 풀지도 않고 폰을 열었다. 한민준, 수산물 도매업자, 여수. 태연은 검색을 시작했다. 인터넷에 떠있는 정보는 많지 않았다. 지역 신문의 결혼 기사 한 줄, 그리고 수산물 도매업체 명부에 오른 업체 이름 정도. 민준이 운영하는 도매점은 남항수산시장 안쪽에 있었다. 민준수산이라는 간판을 단 작은 점포였다. 태연은 그 정보를 캡처하고 폰을 내려놓았다. 내일 아침에 찾아가야 한다. 하지만 찾아가서 뭐라고 할 것인가? 당신의 아내가 전 남편 둘을 죽였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었다. 증거가 없는 말은 명예훼손이었고 변호사가 그런 말을 무책임하게 내뱉을 수는 없었다. 태연은 침대에 앉아 머리를 감싸쥐었다. 5년간 준비해왔지만 정작 해야 할 순간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 도연의 전화를 받았어야 할 때 받지 못했고 재수사를 청구할 때 증거가 없었고 지금 민준을 찾아가서도 할 수 있는 말이 없었다. 20년간 변호사로 살면서 쌓아온 모든 것이 이 순간에는 무용했다. 태연은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도연아, 이번에는 제발 늦지 않게 해줘. 말하는 대상은 없었지만 태연에게는 도연이 여전히 거기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태연은 남항수산시장으로 갔다. 새벽 5시에 경매가 시작되는 시장이었지만 아침 8시가 넘어 도매점들이 문을 여는 시간에 맞춰 갔다. 시장 안은 젖은 콘크리트 바닥 위에 플라스틱 상자가 쌓여 있었고 위쪽으로 형광등 불빛이 희미하게 켜져 있었다. 비린내가 코를 잡았다. 도연이 일하던 바다의 냄새와 같았다. 태연은 시장 안쪽으로 걸어갔다. 민준수산의 간판이 보였다. 철제 간판에 파란 페인트로 이름이 적혀 있었고 앞에 놓인 스티로폼 상자들 위에 얼음이 녹고 있었다. 카운터 뒤에 남자가 서 있었다. 30대 초반. 손등에 조개 까던 상처가 줄줄이 나 있었고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다. 눈이 웃으면 반달이 되는 얼굴이었다. 도연보다 어렸고 도연과 다른 유형이었지만 같은 바다에서 일하는 남자라는 점은 같았다. 태연은 점포 앞에 멈추어 섰다. 한민준이 고개를 들었다. 손님이세요? 아직 본격 영업은 안 하는데 도매 말고 소매 원하시면 저쪽 앞 시장으로 가시면 됩니다. 태연은 가방에서 명함을 꺼내 내밀었다. 광주에서 온 변호사 서태연이라고 합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민준이 명함을 받아들고 한참 들여다보았다. 변호사라는 직함에 긴장한 것이 보였다. 무슨 일이시죠? 저한테 무슨 법적 문제라도 있습니까? 태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민준 씨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왔습니다. 편하게 생각하세요. 부인 만난 지 얼마나 됐나요? 그 질문에 민준의 표정이 풀어졌다. 아, 결혼 얘기요? 반년 됐습니다. 교회에서 만났어요. 항동에 있는 작은 교회요. 반년. 교회. 항동. 태연의 속이 쓰렸다. 도연이 수키를 만났던 경로와 같았다. 태연은 한마디 한마디를 골랐다. 부인 몸이 좀 약하시다고 들었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내가 혼자 약국에 가면 사람 많아서 불안해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약국에서 맞춰서 직접 가져다 줘요. 그래야 아내도 안심하고 저도 마음이 놓여서요. 태연은 한마디 더 물었다. 혹시 본인 명의 보험이 있으신가요? 민준이 눈을 깜빡였다. 보험이요? 있죠. 수산물 일이 위험하니까 가입해놨어요.
왜요? 태연의 주먹이 주머니 안에서 쥐어졌다. 도연도 그랬다. 수키가 아프다고 하면 직접 약을 갖다 주었다. 도연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믿었다. 민준도 믿고 있었다. 태연은 입술을 깨물으며 다음 말을 골랐다. 잘못된 한마디에 민준이 문을 닫으면 끝이었다. 태연은 민준의 눈을 보며 말의 온도를 조절했다. 너무 뜨거우면 민준이 겁을 먹고 너무 차가우면 민준이 문을 닫을 것이었다. 태연은 점포 앞 스티로폼 상자에 걸터 앉으며 자세를 낮췄다. 민준과 눈높이를 맞추려는 의도였다. 민준 씨, 부탁이 하나 있어요. 지금 하는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끝까지 들어주시겠어요? 민준이 앞치마를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눈은 여전히 경계하고 있었다. 민준 씨가 챙겨드리는 약이요. 혹시 부인이 직접 약을 사가신 적도 있습니까? 민준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아니요, 수키 씨는 약국에 잘 안 가세요. 사람이 많으면 불안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 알아서 맞춰요. 처방전도 제가 챙기고요. 아픈 사람을 약국까지 가게 하면 제가 마음이 안 놓여서요. 태연은 그 말을 듣고 속이 더 쓰렸다. 도연도 그랬다. 수키는 약국에 가지 않았고 도연이 모든 약을 대신 조제했다. 그것이 수키의 패턴이었다. 약에 손을 대지 않는 대신 남편의 손을 통해 약을 관리하게 만드는 구도. 남편이 약을 챙기는 것은 사랑의 행위였고 그 사랑 속에 무엇이 섞일 수 있는지는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다. 도연도 의심하지 않았고 민준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것이 수키의 계산이었다. 태연은 한마디 한마디를 돌에 새기듯 말했다. 며칠만이라도 집에서 식사하지 마세요. 밖에서 드세요. 그리고 본인 명의 보험이 있다면 수익자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민준의 표정이 변했다. 웃음기가 사라지고 눈이 가늘어졌다. 변호사님,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어요. 왜 제가 집에서 밥을 안 먹어야죠? 수키 씨가 요리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보험은 또 왜 확인해요? 태연은 민준의 눈을 똑바로 보았다. 20년간 변호사로 살면서 수많은 눈을 마주쳤지만 이 순간만큼은 말의 무게가 벅찼다. 너무 많이 말하면 민준이 수키에게 전할 것이고 너무 적게 말하면 민준이 무시할 것이었다.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어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반드시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부탁드리는 건 민준 씨를 위한 일입니다. 며칠만 제발. 민준이 오래 망섰다. 앞치마 끝을 만지작거리는 손가락이 불안을 드러내고 있었다. 이게 법적인 문제인가요? 아니면 개인적인 문제인가요? 태연은 대답을 골랐다. 개인적인 일입니다. 제 친구와 관련된 일이에요. 그 말에 민준의 표정이 미묘하게 풀어졌다. 친구라는 단어가 민준의 경계를 한꺼풀 내린 것이 보였다. 민준이 홍합 칼을 내려놓으며 물었다. 그 친구분이 저한테 무슨 관련이 있는 건가요? 태연은 고개를 저었다. 직접적인 관련은 아닙니다. 하지만 민준 씨가 겪고 있는 상황과 비슷한 일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비슷한 일. 그 말에 민준의 눈이 흔들렸다. 비슷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민준은 묻지 않았다. 하지만 묻지 않는 것이 오히려 민준이 느낀 불안의 크기를 보여주었다. 민준이 한참 뒤에 입을 열었다. 변호사님, 수키 씨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모르는 무슨 일이 있습니까? 태연은 그 질문을 직시하지 못했다. 대신 조용히 말했다. 지금은 아닙니다. 확인하고 싶은 게 있을 뿐입니다. 민준 씨가 위험하지 않았으면 해서요. 위험. 그 단어가 점포 안의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다. 민준의 손이 멈추었다. 홍합칼이 얼음 위에 놓였고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시장의 소음이 바깥에서 들려왔지만 점포 안은 고요했다.
알겠습니다. 며칠만 밖에서 먹을게요. 보험도 확인해보고요. 근데 변호사님, 전화번호 좀 남겨주시겠어요? 이상한 일이 있으면 연락드려도 되죠? 태연은 명함 뒷면에 개인 번호를 적어 건넸다. 민준이 명함을 받아 앞치마 주머니에 넣었다. 태연은 점포를 나오며 뒤를 돌아보았다. 민준은 이미 다시 홍합을 까고 있었다. 반달이 되는 눈으로 얼음 사이에 조개를 집어 올리는 31세 청년. 도연보다 어리고 도연보다 순박하고 도연보다 덜 의심하는 남자. 태연은 수산시장을 빠져나오며 생각했다. 며칠만 밖에서 먹으라고 했다. 며칠만. 그 며칠 안에 태연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태연 자신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적어도 도연 때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지는 않았다. 5년 전 새벽 2시에 폰을 내려놓았던 그 밤과 달리 지금의 태연은 움직이고 있었다. 늦었지만 늦은 것이 아직 아닐 수도 있다고 태연은 스스로에게 말했다. 갯바람이 시장 출구에서 불어왔고 태연의 셔츠깃이 흔들렸다. 도연이 마지막으로 걸어갔던 남항의 방향이었다. 그것이 태연의 유일한 위안이었다. 태연은 여수역 앞 여관으로 돌아왔다. 침대에 앉았지만 옷을 벗지 않았다. 가방을 풀지도 않았다. 폰을 열어 도연의 음성 사서함을 재생했다. 22초. 도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수키가 요즘 이상해. 보험이 바뀌어 있었어. 쓴맛이 나 좀 이상해. 전화해줘. 메시지가 끝나자 방 안에 정적이 내려앉았다. 태연은 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보았다. 여관 천장에 얼룩이 있었다. 오래된 물 자국이 겹겹이 말라붙어 있었고 형광등 불빛이 그 얼룩 위에서 흔들렸다. 태연은 그 얼룩을 보며 생각했다. 민준에게 말을 건넸다. 외식하라고 했다. 보험을 확인하라고 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한가? 도연에게도 말할 기회가 있었다. 도연은 전화를 걸었다. 태연이 받지 않았을 뿐이다. 민준은 태연의 말을 들었다. 하지만 민준이 그 말을 따를지는 알 수 없었다. 수키가 민준에게 무엇이라고 말할지, 민준이 수키의 말에 어떻게 반응할지 태연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다. 태연은 주먹을 쥐었다. 5년 전 새벽 2시에 무력감이 다시 밀려왔다. 그때는 폰을 집어들지 않았고 지금은 말을 건넸지만 그것이 도연을 살리지 못한 것과 다를 게 없을 수도 있었다. 말을 건네는 것과 전화를 받는 것은 다른 행위이지만 결과가 같다면 그 차이는 아무 의미가 없었다. 태연은 폰을 다시 들었다. 민준에게 전화를 걸까? 지금 당장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었다. 민준이 집에서 밥을 먹었는지, 보험 수익자를 확인했는지. 하지만 전화를 걸면 민준이 당황할 것이었다. 변호사가 아직 여수에 있다는 것은 그만큼 사안이 심각하다는 뜻이었다. 민준이 수키에게 태연의 방문을 말할 수도 있었다. 그렇게 되면 수키가 경계할 것이었고 경계한 수키가 무엇을 할지 태연은 상상하고 싶지 않았다. 태연은 폰을 내려놓았다. 기다려야 했다. 며칠만. 민준이 외식을 하고 보험을 확인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그것으로 충분했다. 태연은 그 바람을 가슴에 품고 눈을 감았다. 하지만 눈을 감아도 도연의 목소리가 들렸다. 쓴맛이 나 좀 이상해. 전화해줘. 태연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새벽을 맞았다. 잠이 오지 않았다. 갯바람이 창틈으로 스며들어 방 안을 식혔고 태연의 어깨가 움츠러들었다. 여수의 밤은 광주보다 춥고 바다보다 깊었다. 이틀이 지났다. 태연은 여수에 머물며 민준의 점포를 멀리서 지켜보았다. 민준은 평소처럼 영업을 했다. 스티로폼 상자를 나르고 객들과 물고기를 골랐다. 태연은 수산시장 입구 카페에서 창밖을 보며 시간을 보냈다. 아메리카노 3잔을 마시는 동안
민준의 점포는 문을 열었다가 닫았다. 민준이 점포 문을 닫는 시간, 태연은 점포 앞을 지나갔다. 불이 꺼져 있었다. 민준이 집으로 돌아간 뒤였다. 태연은 그 뒷모습을 보지 못했지만 민준이 외식을 했는지 집에서 밥을 먹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폰을 들어 민준에게 문자를 보낼까 했지만 참았다. 너무 잦은 연락은 민준을 압박할 것이었다. 태연은 여관으로 돌아와 이틀째 밤을 보냈다. 이불 위에 앉아 폰을 들여다보았다. 민준에게서 연락이 없었다. 연락이 없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없다는 뜻이기도 했다. 태연은 그렇게 해석하려 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 민준이 밖에서 밥을 먹고 있을 것이다. 보험 수익자를 확인했을 것이다. 아무 일도. 태연은 그 말을 반복했다. 아무 일도. 셋째 날 아침, 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 태연이 받자 여자 목소리가 들렸다. 서태연 변호사님 맞으시죠? 한민준 씨 명함에 번호가 있어서 연락드립니다. 태연의 심장이 멈추었다. 네, 맞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여자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민준 씨가요, 어젯밤에 배에서 쓰러졌대요. 여수 앞바다에서요. 지금 병원에 옮겨졌는데 의식이 없대요. 경찰에서 해상사고로 처리하려고 하는데 명함에 있는 번호가 제일 먼저 보이더라고요. 태연의 손에서 폰이 미끄러졌다. 침대 위에 떨어진 폰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계속 흘러나왔다. 변호사님? 여보세요? 들리세요? 태연은 폰을 주워들었다. 입술이 떨렸다. 어느 병원입니까? 여자가 병원 이름을 댔다. 태연은 메모하지 않았다. 귀에 박힐 만큼 또렷했기 때문이다. 태연은 폰을 내려놓고 일어섰다. 다리가 떨렸다. 5년 전 새벽 2시의 무력감이, 이틀 전 여관의 불면이, 도연의 음성 사서함이, 민준의 반달눈이 모두 한꺼번에 밀려왔다. 태연은 가방을 들고 여관을 나섰다. 병원으로 가야 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절대로 부검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 5년 전 도연의 부검이 없었기에 진실이 바다에 묻혔다. 이번에는 그 바다에서 진실을 건져 올릴 것이다. 태연은 여관을 나서자마자 택시를 잡았다. 호양대학교 병원으로 가주세요. 빨리. 택시 기사가 백미러를 보며 물었다. 무슨 일이세요? 환자분이세요? 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틈이 없었다. 폰을 쥔 손이 떨리고 있었고 창밖으로 여수의 아침 거리가 지나갔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도연의 장례식 날과 같은 하늘이었다. 회색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고 바다에서 올라온 습기가 아스팔트 위에 내려앉아 있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 접수 창구 앞에 여자가 서 있었다. 50대 회색 외투를 입고 있었고 눈이 부어 있었다. 민준의 어머니였다. 태연이 다가가자 여자가 고개를 돌렸다. 서 변호사님이세요? 태연이 고개를 끄덕이자 어머니의 입술이 떨렸다. 민준이가요, 오늘 새벽에 숨을 거뒀어요.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어요. 태연의 발이 멈추었다. 새벽. 숨을 거뒀다.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그 말들이 하나씩 태연의 가슴에 박혔다. 또 한 사람이 바다를 향해 갔고 또 한 사람이 돌아오지 않았다. 태연은 한참을 서 있었다. 어머니의 손수건이 눈물로 젖어 있었고 응급실 복도의 형광등이 두 사람 위에서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태연은 겨우 입을 열었다. 어머니, 민준 씨가 쓰러지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들으셨나요? 어머니가 손수건으로 눈을 닦으며 대답했다. 어젯밤에 배에서 쓰러졌대요. 동료가 발견해서 끌어올렸는데 이미 숨이 멎은 뒤였대요. 왜 쓰러졌는지 아무도 모르겠대요. 경찰은 해상사고래요. 배 위에서 실족했다고요.
우리 민준이가 배에서 발을 헛디딜 일은 없는데 경찰은 들으려고도 안 해요. 태연의 주먹이 쥐어졌다. 해상사고. 5년 전과 같은 단어였다. 도연 때도 그랬다. 바다에서 쓰러졌다. 익사로 추정. 부검 없이 종결. 태연은 이번에는 그 단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태연은 응급실을 나와 병원 로비에서 호양경찰서에 전화를 걸었다. 담당 형사와 연결이 됐다. 서태연 변호사입니다. 한민준 씨 사건 담당 형사님이 맞으시죠? 형사의 목소리가 건조했다. 맞습니다. 해상사고로 1차 처리 중입니다. 피해자가 새벽에 사망하셨고 사인은 익사로 추정됩니다. 태연은 목소리를 낮추지 않았다. 형사님, 부검을 요청합니다. 피해자 체내에 동물이 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전화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동물이라니요? 해상사고인데요? 피해자가 배 위에서 쓰러진 거지. 뭘 먹고 쓰러진 게 아니잖아요. 태연은 5년간 쌓아온 서류를 머릿속에서 꺼냈다. 형사님, 5년 전 같은 패턴의 사망사건이 있었습니다. 피해자 이름 이도연. 같은 여성과 결혼한 남성이었고 같은 바다에서 쓰러져 사망했습니다. 당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동물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부검을 해야 합니다. 같은 여자의 남편이 세 번째로 같은 바다에서 쓰러졌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형사의 목소리가 달라졌다. 같은 여성이라고요? 그게 확실한 겁니까? 태연은 대답했다. 확실합니다. 윤숙희. 첫 번째 남편 한명석. 2019년 해상 실종. 두 번째 남편 이도연. 2021년 해상사고 사망. 두 사건 모두 부검 없이 종결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민준 씨가 세 번째 남편입니다. 전화 너머에서 종이 넘기는 소리가 들렸다. 형사가 기록을 확인하고 있는 것이었다. 서 변호사님, 상당히 구체적인 주장인데요. 증거가 있습니까? 태연은 이를 물었다. 증거. 항상 그 단어가 벽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부검을 하면 동물 여부가 확인됩니다. 최소한 동물 검사만이라도 해주십시오. 제발. 형사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검사에게 부검영장 청구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해상사고로 1차 처리가 된 상태라 절차가 쉽지 않습니다. 태연은 로비 의자에 주저앉으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형사님, 5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쉽지 않다고 하면서 종결했습니다. 그 결과 한 사람이 더 죽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르게 해주십시오. 형사가 잠시 침묵하더니 답했다. 알겠습니다. 검사님과 상의해보겠습니다. 태연은 전화를 끊었다. 쉽지 않다. 그 말을 5년간 들어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포기할 수 없었다. 도연의 부검을 놓친 것이 5년의 어둠을 만들었다. 민준의 부검을 놓치면 그 어둠이 영원해질 것이었다. 태연은 로비 의자에 앉아 머리를 감싸쥐었다.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응급실 쪽에서 희미하게 들려왔다. 태연은 눈을 감았다. 도연의 목소리가 들렸다. 태연은 병원 로비에서 민준의 어머니에게 다시 다가갔다. 어머니는 접수 창구 앞에 서서 손수건을 뜯어내듯 쥐고 있었다. 태연은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내밀었다. 어머니, 저 서태연입니다. 민준 씨한테 며칠 전에 말 건넨 변호사예요. 민준 씨가 제 명함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제가 부탁드린 거 혹시 아셨나요? 어머니가 명함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 그 변호사님. 민준이한테 들었어요. 밖에서 밥 먹으라고 하셨다고요. 보험 확인하라고 하셨다고요. 민준이가 좀 이상하다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왜 그러냐고 물었는데 변호사님이 제발 하라고 해서 한다고 했어요. 근데 왜 그런 부탁을 하신 거예요?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하면 왜 그러셨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태연은 그 질문에 잠시 말을 잃었다. 하지만 지금은 설명해야 할 때였다. 어머니,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들으셔야 합니다. 태연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민준 씨가 밖에서 밥을 먹었습니까? 어머니가 입술을 깨물며 대답했다. 첫날은 밖에서 먹었어요. 둘째 날은요, 수키가 직접 도시락을 싸줬대요. 집에서 만든 거니까 안전하다고 하면서요. 민준이가 그 도시락을 배에 가져갔어요. 그리고 어젯밤에 쓰러졌어요. 태연의 손이 떨렸다. 도시락. 집에서 만든 도시락. 도연 때와 같았다. 도연도 사고 전날 밤 수키가 차린 밥에서 이상한 쓴맛이 났다고 했다. 그리고 다음날 바다에서 쓰러졌다. 민준도 같았다. 수키가 싼 도시락을 먹고 같은 바다에서 쓰러졌다. 태연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떨리는 손이었다. 어머니, 제가 경찰에 부검을 요청했습니다. 민준 씨 체내에 독물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해상 사고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어머니의 눈이 커졌다. 독물이라니요? 누가 독을요? 수키가요? 그 애가 왜 우리 민준이한테 그런 짓을 해요? 우리 민준이가 그 여자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태연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어머니에게는 알 권리가 있었다. 지금은 확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의 아내 윤숙혜 씨의 전 남편 2명이 같은 방식으로 바다에서 사망 또는 실종되었습니다. 부검이 없어서 확인되지 않았지만 같은 패턴입니다. 첫 번째 남편 한명석 씨는 2019년 해상 실종, 두 번째 남편 이도현 씨는 2021년 해상 사고 사망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손수건이 바닥에 떨어졌고 여자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한참 뒤에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러면 우리 민준이가 수키한테 당한 거예요? 그 가녀린 여자가 그런 짓을 했다고요? 태연은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다. 대신 말했다. 확인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부검이 필요합니다. 어머니도 경찰에 부검을 요청해주세요. 피해자 가족의 요청이 있으면 절차가 빨라집니다. 저 혼자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5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는 부검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의 제 친구도 같은 바다에서 쓰러졌습니다. 이번에는 놓치면 안 됩니다. 어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아들이 왜 죽었는지 밝혀야 하니까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부검을 하겠습니다. 3일 뒤 호양지방검찰청에서 부검영장이 발부되었다. 형사가 태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서 변호사님, 검사님이 부검을 허가하셨습니다. 구체적인 정황과 과거 사건의 패턴을 참고하셨다고 합니다. 피해자 어머니의 요청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태연은 전화를 받은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5년간 기다린 것이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했다. 부검은 호양대학교 병원 법의학교실에서 진행되었다. 태연은 복도에서 기다렸다. 도연 때는 이 복도가 없었다. 부검 자체가 없었으니까. 태연은 벽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다. 도연의 목소리가 들렸다. 쓴맛이 나 좀 이상해. 전화해줘. 태연은 속으로 말했다. 도연아, 이번에는 부검을 했다. 너 때는 못했지만 이번에는 했다. 네가 남긴 전화가 이 부검을 만들었다. 4시간이 지났다. 법의학 교수가 복도로 나왔다. 마스크를 벗으며 말했다. 한민준 씨 체내에서 치사량에 가까운 스트리크닌 잔류물이 검출되었습니다. 사망 원인은 해상 추락이 아닙니다. 독살입니다. 태연은 벽에서 등을 뗐다. 눈이 뜨거웠다. 5년간 서랍 속에 넣어둔 USB, 메모지, 기각 통지서, 도연의 음성 사서함.
그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해 존재했다. 스트리크닌, 독살, 해상사고가 아니라는 한마디가 5년의 어둠을 갈랐다. 그리고 태연은 그 빛 속에서 도연의 얼굴을 보았다. 태연은 부검 결과를 손에 쥔 채 호양지방검찰청으로 향했다. 차 안에서 폰으로 담당 검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검사님, 부검 결과 나왔습니다. 한민준 씨 체내에서 치사량에 가까운 스트리크닌이 검출되었습니다. 독살입니다. 이제 이도연 씨 사건의 재수사를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5년 전에 기각하셨을 때와 상황이 다릅니다. 이번에는 물증이 있습니다. 검사의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다. 2년 전 기각 통지서를 보냈을 때의 건조한 톤이 아니었다. 서 변호사님, 결과 보고받았습니다. 이건 확실히 해상사고가 아니군요. 이도연 씨 사건 재조사를 허가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명석 씨 실종 사건도 연계해서 수사하겠습니다. 세 건을 하나로 묶어서 검토하겠습니다. 태연은 핸들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5년간 기다린 한마디가 마침내 검사의 입에서 나왔다. 태연은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참으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검사님, 그리고 한 가지 더 요청드립니다. 이도현 씨 사망 당시 응급실 혈액 검사 기록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의학 교수님께서 스트리크닌은 대사 속도가 느린 독이라고 하셨습니다. 당시 부검이 안 됐더라도 혈액 검사 기록에 잔류 흔적이 남아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확인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검사가 즉시 답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병원 측의 기록 보존 여부를 조회하겠습니다. 5년 전 기록이라 보존 여부가 불확실하지만 조회해 보지 않으면 알 수 없으니까요. 서 변호사님, 5년 전에 이 사건을 처음 제기하셨을 때 저는 기각을 결정했습니다. 그때의 판단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증거가 없는 것과 범죄가 없는 것은 다른 일이었는데 그걸 간과했습니다. 태연은 그 말을 듣고 입술을 깨물었다. 사과. 5년간 듣고 싶었던 말이었다. 하지만 사과를 들어도 도연은 돌아오지 않았고 한명석도 돌아오지 않았다. 태연은 담담하게 답했다. 감사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3주가 지났다. 그 3주 동안 태연은 여수와 광주를 오갔다. 수면은 여전히 부족했지만 이번에는 불면의 이유가 달랐다. 과거의 죄책감이 아니라 미래의 긴장이었다.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수키가 움직이지는 않았는지, 증거가 충분히 쌓이고 있는지. 매일 밤 폰을 확인했고 매일 아침 검사에게 연락했다. 담당 형사에게도 전화를 걸어 수사 진행 상황을 물었다. 형사가 답했다. 서 변호사님, 병원 기록 확인했습니다. 이도현 씨 사망 당시 응급실에서 혈액 검사를 진행한 기록이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 속에서 스트리크닌 대사물질의 흔적이 검출되었습니다. 태연은 전화를 받은 자리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도연도 독살이었다. 5년 전 바다에 묻혔던 진실이 드디어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이었다. 형사가 덧붙였다. 한명석 씨 기록도 확인했습니다. 실종 전 24시간 이내 인근 병원에 구토와 경련, 호흡곤란 증상이 보고된 기록이 존재합니다. 스트리크닌 중독의 전형적 증상입니다.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증상 기록만으로도 동물 투여의 정황이 인정됩니다. 새 남편, 같은 바다, 같은 독, 같은 여자. 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체포영장을 청구해 주십시오. 증거는 충분합니다. 형사가 답했다. 검사님에게 영장 청구를 올리겠습니다. 서 변호사님, 5년 동안 혼자서 이걸 챙기신 겁니까? 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필요가 없었다. 형사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 태연은 검찰청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8월의 여수 하늘은 맑았다. 5년 전 12월의 회색 하늘과 달랐다. 태연은 주차장에 서서 폰을 열었다. 음성 사서함. 도연의 목소리. 22초. 태연은 재생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 처음이었다. 5년간 매일 밤 재생했던 메시지를 이날은 재생하지 않았다. 도연의 목소리를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다. 도연이 남긴 메시지는 이미 역할을 다했다. 부검을 했고, 동물을 확인했고, 재수사가 허가되었고, 체포영장이 청구되었다. 도연의 전화 한 통이 5년의 어둠을 뚫고 빛을 만들었다. 태연은 폰을 주머니에 넣고 차에 올라탔다. 여수 외곽 공동묘지로 가야 했다. 도연의 무덤에 가야 했다. 5년간 못했던 말을 하러. 태연은 고속도로에 올라 라디오를 켰다. 음악이 흘러나왔다. 오랜만에 귀에 들어오는 소리였다. 태연은 창밖으로 스치는 여수의 바다를 보며 혼잣말을 했다. 도연아, 이제 됐다. 이제 그만 전화해도 돼. 바다가 햇빛에 반짝였다. 5년간 보지 못했던 빛이었다. 민준의 장례식은 여수 구교회당에서 열렸다. 8월의 여수는 습기가 무거웠고 교회당 안에는 선풍기 2대가 돌아가고 있었다. 참지 못할 더위 속에서도 조문객들은 검은 옷을 입고 줄을 섰다. 태연은 교회당 뒤편에 서 있었다. 5년 전 도연의 장례식 때와 같은 자리였다. 그때는 관 앞에 서서 폰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지금은 다른 관이 놓여 있었고 다른 영정이 걸려 있었다. 한민준. 반달이 되는 눈의 31세 청년. 태연이 경고를 건넨 지 닷새 뒤에 쓰러진 남자. 태연은 영정 사진을 보았다. 민준이 웃고 있었다. 남항 횟집에서 홍합을 까던 그 표정 그대로. 태연의 가슴이 쪼아졌다. 5년 전 도연의 영정 앞에서도 이런 느낌이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서 있는 것.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이번에는 해놓은 것이 있었다. 부검을 했고 동물을 확인했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태연은 주머니 속의 폰을 만졌다. 경찰관 2명이 교회당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유족석에 수키가 앉아 있었다. 검은 상복 속에 가녀린 체구. 5년 전과 같은 모습이었다.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채 어깨를 들썩이고 조문객이 다가오면 고개를 숙이며 울었다. 태연은 그 모습을 교회당 뒤편에서 보았다. 5년 전에는 그 연기에 속았다. 불쌍한 미망인이라고 생각했다. 바다가 남편을 데려갔다는 그 말에 위로를 건넨 사람 중 하나였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태연의 눈은 더 이상 수키의 눈물을 보지 못했다. 그 눈물 뒤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조문객 한 여인이 수키에게 물었다. 어쩌다 바다에 빠졌대요? 수키가 고개를 떨구며 속삭였다. 갑자기 배에서 쓰러졌대요. 하필이면 밖으로.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어요. 태연은 그 말을 들었다. 5년 전 도연의 장례식에서 수키가 했던 말과 거의 동일했다. 도연 때도 갑자기 쓰러졌다고 했다. 같은 어조, 같은 호흡, 같은 고개의 각도. 연기가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기계적으로 들렸다. 태연은 교회당 뒤편에서 수키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여자는 대사를 외우고 있다. 같은 대사를 5년 간격으로 반복하고 있다. 도연 때나 민준 때나 바뀐 것이 없었다. 태연은 유족석을 향해 걸어갔다. 조문객들이 양옆으로 길을 내주었다. 수키가 고개를 들었다. 태연을 보았다. 눈가에 맺힌 눈물, 떨리는 입술, 완벽한 연기였다. 태연은 수키 앞에 멈추어 섰다. 수키 씨. 수키가 손수건으로 눈을 닦으며 대답했다. 누구시죠? 뵌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태연은 말했다. 5년 전에도 여기 있었습니다.
이도현 씨 장례식에서요. 같은 교회당, 같은 자리, 같은 상복이었습니다. 수키의 손이 멈추었다. 1초. 눈동자가 태연의 얼굴 위에서 정지했다. 떨리던 어깨가 멈추고, 떨리던 손가락이 멈추고, 입가에 걸려있던 비애가 얼음처럼 굳었다. 그 1초 수키의 얼굴 위로 다른 사람의 얼굴이 스쳤다. 눈물 흘리던 가녀린 아내가 아니라 무표정한 계산이 깔린 눈. 태연은 그 1초를 5년간 기다렸다. 5년간 서랍 속에서 기다린 그 순간이 이 교회당 안에서 현실이 되었다. 태연이 입을 열었다. 도연 씨 때도 그렇게 우셨나요? 수키의 눈이 가늘어졌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어요. 이도현 씨가 누구시죠? 태연은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갔다. 이도현. 5년 전 이 교회당에서 당신 옆에 있던 남자의 이름입니다. 그때 당신은 바다가 데려갔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쓰러졌다고 했습니다. 오늘과 같은 말투로, 같은 호흡으로. 수키의 입술이 떨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연기의 떨림이 아니었다. 도연 씨 시신에서 스트리크닌이 검출되었습니다. 태연의 목소리가 교회당 안에 울렸다. 조문객들이 뒤를 돌아보았다. 한명석 씨의 병원 기록에도 동일한 증상이 남아 있습니다. 구토, 경련, 호흡곤란. 스트리크닌 중독의 전형적 증상입니다. 새 남편, 같은 독, 같은 바다, 같은 수익자. 우연이 아닙니다. 수키의 마른 얼굴 위로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다. 조문객들이 숨을 멈추었다. 장례식장에 있어야 할 것이 아닌 미소였다. 수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변호사님, 바다에 빠진 사람이 어떻게 독살이에요? 증거가 있으세요? 전 그냥 불쌍한 미망인일 뿐인데. 태연은 그 미소를 보며 답했다. 증거는 있습니다. 당신의 서재에. 수키의 미소가 굳었다. 태연은 경찰관이 교회당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5년 전에는 이 장면이 없었다. 그때는 아무도 오지 않았고 수키의 연기가 이겼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이번에는 달랐다. 경찰관이 교회당 안으로 들어왔을 때 조문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문 쪽으로 향했다. 수키의 미소가 굳은 채로 경찰관을 바라보았다. 경찰관이 유족석 앞에 멈추어 섰다. 윤숙혜 씨 연쇄살인 혐의로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수키의 입에서 비명이 터졌다.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절 몰아붙이는 거예요. 전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제 남편이 죽었는데 왜 저를 잡아가요? 조문객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졌다. 관 앞에 꿇어앉아 있던 미망인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지는 장면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수키는 끝까지 발버둥 쳤지만 두 경찰관이 그녀를 일으켜 세웠다. 조문객 한 여인이 수키의 팔을 잡으며 경찰관에게 물었다. 이거 무슨 일이에요? 저 사람이 정말 남편을 죽인 거예요?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였다. 혐의가 확인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수사가 끝나면 공개됩니다. 수키가 끌려나가면서 마지막으로 태연을 돌아보았다. 그 눈에는 눈물이 없었다. 연기도 없었다. 차갑고 날카로운 눈이 태연을 쏘아댔다. 태연은 그 눈을 받아들였다. 5년간 기다린 순간이었다. 수키가 교회당 문을 나서는 뒷모습을 보며 태연은 혼잣말을 했다. 도연아, 늦었어. 하지만 멈추긴 했다. 경찰이 수키의 저택을 압수수색한 건 그날 오후였다. 태연은 현장에 함께했다. 수키의 서재는 저택 2층에 있었다. 작은 방이었고 책상 하나와 책장 하나가 전부였다. 책장에는 소설책과 성경이 꽂혀 있었고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평범한 서재였다. 하지만 경찰이 책상 서랍 깊숙한 곳을 열었을 때 봉투 하나가 나왔다. 봉투 안에는 3장의 생명보험 증서가 들어있었다.
피험자 한명석, 이도현, 한민준, 수익자 윤숙희, 같은 보험사, 같은 특약. 그리고 그 옆에서 빈 유리병 하나가 발견되었다. 라벨은 벗겨져 있었지만 잔류물 분석 결과는 스트리크닌이었다. 형사가 증거물 봉투를 들며 태연에게 말했다. 서 변호사님, 이게 그 증거입니까? 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새 남편의 보험 증서와 독약병입니다. 같은 보험사, 같은 특약, 같은 수익자. 우연이 아닙니다. 형사가 증서를 펼쳐보며 중얼거렸다. 철저하군요. 서명도 전부 위조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여자 혼자서 이걸 다 한 겁니까? 태연은 대답했다. 혼자입니다. 약도 남편이 챙기게 했고 보험도 남편 이름으로 위조했습니다.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를 연기하면서 동시에 남편의 생명을 갉아먹은 겁니다. 5년 전에도 같은 수법으로 제 친구를 죽였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바다가 데려갔다는 말에 모두가 속았습니다. 형사가 입맛을 다셨다. 5년 동안 이걸 추적하신 겁니까? 대단하십니다, 정말로. 태연은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수 없었다. 대단한 것이 아니었다. 도연의 전화를 받지 못한 것이 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으니까. 태연은 서재 창밖을 보았다. 여수 앞바다가 보였다. 새 남편이 쓰러진 바다. 도연이 마지막으로 올려다보았던 하늘이 이 바다 위에 있었다. 한명석이 사라진 바다이기도 했고 민준이 쓰러진 바다이기도 했다. 그 바다가 마침내 진실을 가라앉히지 않고 되돌려 주었다. 압수수색이 끝난 뒤 태연은 저택을 나섰다. 담장 너머로 여수의 바다가 보였고 갯바람이 불어왔다. 태연의 셔츠깃이 흔들렸다. 5년간 이 저택 앞을 지나갔다. 담장 너머로 불이 켜져 있는지 확인하고 차가 주차되어 있는지 살폈다. 그때는 이 담장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지금은 알았다. 3장의 보험 증서와 빈 독약병이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숨기며 가녀린 미망인을 연기한 여인이 있었다. 태연은 주차장에 서서 폰을 열었다. 민준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 서재에서 증거가 나왔습니다. 보험 증서 3장과 독약병입니다. 이제 확정입니다. 숙희 씨가 부인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어머니의 울음이 전화 너머에서 흘러나왔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민준이가 억울하게 죽지 않게 해주셔서요. 민준이가 그 명함을 주머니에 넣고 다녔어요. 변호사님이 준 명함이요. 그걸 보면 민준이도 무언가 느꼈던 건가 싶어서 마음이 아파요. 태연은 그 말을 듣고 입술을 깨물었다. 고맙다는 말이 가슴에 박혔다. 민준은 돌아오지 않았고 도연도 돌아오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의 죽음이 사고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다. 그것이 태연이 할 수 있었던 전부였고 그것이 어머니에게 위안이 되었다면 태연의 5년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 그리고 그것은 아직 끝이 아니었다. 재판은 3개월 뒤 열렸다. 호양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태연은 방청석 앞줄에 앉아 있었다. 민준의 어머니가 옆에 앉아 있었고 그 뒤로 한명석의 동생이 와 있었다. 새 남편의 가족이 한 법정에 모인 것은 처음이었다. 숙희가 피고인석에 섰다. 교도소 복장을 입은 숙희는 5년 전보다 마른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다. 검사가 공소장을 읽었다. 피고인 윤숙희는 2019년부터 2026년까지 3차례에 걸쳐 배우자를 스트리크닌으로 독살하고 해상사고 및 실종으로 위장하여 생명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다. 태연은 그 말을 듣며 주먹을 쥐었다. 5년 전에는 이 법정이 없었다. 재판 자체가 없었다. 도연의 죽음은 해상사고로 종결되었고 숙희는 미망인으로 위로를 받았다. 지금은 달랐다.
도연의 음성 사서함이 태연의 5년이 이 법정을 만들었다. 수키는 끝까지 범행을 부인했다. 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들이 바다에서 사고를 당한 것뿐입니다. 왜 저를 범인으로 몰아붙이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빈틈없었다. 새 남편의 체내에 스트리크닌 검출 결과, 위조된 보험 수익자 변경 서류, 서재에서 압수된 독약병, 그리고 도연의 음성 사서함이 증거로 제출되었다. 법정에 도연의 목소리가 울렸다. 수키가 요즘 이상해. 보험이 바뀌어 있었어. 쓴맛이 나 좀 이상해. 전화해줘. 방청석에서 수키의 표정이 굳었다. 도연의 목소리가 법정을 채우는 동안 수키는 처음으로 고개를 떨구었다. 5년간 연기를 유지하던 얼굴이 도연의 목소리 앞에서 무너졌다. 민준의 어머니가 옆에서 태연의 손을 잡았다. 떨리는 손이었다. 어머니가 속삭였다. 저 목소리가 도연 씨예요? 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도연이가 마지막으로 남긴 목소리입니다. 새벽 2시에 걸어온 전화였어요. 어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그 전화를 받았으면 달라졌을까요? 태연은 그 질문에 입을 다물었다. 달라졌을 것이다. 받았으면 도연이 살아있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말을 하면 어머니의 손이 더 떨릴 것이었다. 태연은 대신 말했다. 도연이가 그 전화를 남겨줘서 진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게 도연이가 우리에게 준 선물이에요. 판사가 판결을 선고했다. 징역 30년. 수키가 체포되었을 때와 같은 비명이 법정에 울렸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다. 태연은 판결문을 듣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민준의 어머니가 태연의 손을 잡았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민준이가 편히 쉴 수 있겠어요. 5년 동안 혼자서 이걸 해내신 거 저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태연은 어머니의 손을 잡은 채 한참을 서 있었다. 그 손이 뜨거웠다. 5년간 태연이 놓쳤던 것, 받지 못했던 것, 돌려줄 수 없었던 것, 그 모든 것이 어머니의 손에 담겨 있었다. 한명석의 동생이 뒤에서 다가와 태연의 어깨를 두드렸다. 형님 고맙습니다. 형이 7년 전에 사라진 뒤로 아무도 진실을 찾아주지 않았는데 형님이 찾아주셨네요. 태연은 고개를 숙였다. 고맙다는 말이 무거웠다. 새 남편의 가족이 태연을 향해 고개를 숙였고 태연은 그 고개를 받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늦었습니다. 더 빨리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재판이 끝난 날 태연은 여수 외곽 공동묘지로 갔다. 도연의 무덤은 양지바른 언덕 위에 있었다. 묘비에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이도연. 태연은 무덤 앞에 앉아 소주 한 병을 꺼냈다. 잔 2개를 놓았다. 하나는 도연 앞에, 하나는 자기 앞에. 소주를 따르며 태연이 말했다. 도연아, 늦었어. 5년이나 걸렸어. 근데 멈추긴 했다. 수키가 감방에 들어갔어. 징역 30년이야. 내 전화가 그걸 만들었어. 네가 남긴 22초가 5년의 어둠을 뚫고 빛을 만든 거야. 소주잔을 들었다. 바람이 묘비를 스쳤다. 여수 앞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었다. 5년 전과 같은 바람이었지만 태연의 어깨에 내려앉는 무게는 달랐다. 5년의 무게가 아니었다. 5년의 무게를 내려놓은 뒤의 가벼움이었다. 태연은 소주를 마시고 빈잔을 내려놓았다. 도연아, 이제 그만 전화해도 돼. 네 목소리 이제 충분히 들었어. 편히 쉬어. 그리고 고마워. 전화해줘서. 태연은 일어섰다. 무덤을 한 번 더 보았다. 그리고 돌아섰다. 주차장에 차가 서 있었고 고속도로로 올라가는 길이 보였다. 광주로 돌아가는 길. 태연은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음악이 귀에 들어왔다. 5년간 들리지 않았던 소리. 태연은 음악을 듣며
고속도로에 올랐다. 창밖으로 여수의 바다가 스쳤다. 햇빛에 반짝이는 바다. 5년간 보지 못했던 빛이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들어주신 덕분에 저는 5년의 무게를 조금이나마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도연이에게 못한 말이 많았습니다. 미안하다고, 그리고 고맙다고, 전화해줘서 고맙다고. 그 말을 무덤 앞에서야 했습니다. 더 일찍 했어야 했는데 그때의 저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늦은 것은 없다는 것을요. 도연이의 전화 한 통이 5년이 지난 뒤에도 진실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22초를 받지 못했지만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도연이의 목소리가 닿은 겁니다. 혹시 여러분 곁에도 놓친 전화가 있습니까? 무시한 신호가 있습니까?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 한 번이 누군가의 생명을 가릅니다. 저는 그것을 새벽 2시에 전화 한 통으로 배웠고 그 대가는 너무 무거웠습니다. 같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의심이 들면 외면하지 마세요. 혼자 안고 있지 마세요. 누군가에게 말하십시오. 그 한마디가 시작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연아, 너도 고맙다.